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예, 오늘은 여러분들 수능 특강 독서, 그죠? 예, 바로 사회문화 네 번째,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로, 122페이지, 그죠?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마자 그림이 또 보이고, 그죠? 예,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근대 경제학 나오는 거 보니까 경제학 지문이죠. 그죠? 예. 자, 여러분 경제학 지문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죠? 예, 경제학 지문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것은 항상 특정한 단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게 되면 그거 잡아주는 연습을 먼저 하시면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죠? 예,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다음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근대 경제학은 앞에다가 1라 쓰시고, 그 다음 그림 옆에 가서 이후 후대의 앞에다가 2, 다시 쭉 내려가서 그림 밑에 쪽이죠. 한편 사람들의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이 ISLM 모형은 앞에다가 4, 그죠? 네. 자, 다시 넘어가서 123페이지. 자, ISLM 모형은 앞에다가 5, 다시 쭉 내려가서서,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앞에다가 6. 그래, 전체적으로 6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아우야, 지문 내용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못하겠어요. 우리 또 할 건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예. 대신에 쌤이 조금만 빨리 설명해 볼게요. 예. 자, 첫 번째 단락 갑니다. 근대 경제학은 국민소득, 물가, 고용, 경기 변동 등 경제의 거시적 현상을 만들고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형들을 발전시켜 왔더라. 그래, 근대 경제학이 그렇다라는 거야. 자, 거기에 고전학파는 고전학파 됐더니 깡 갖춰놓고요. 그죠? 예. 자, 첫 번째 뭐 나왔느냐 봤더니 아하, 왜 고전학파가 문제 나왔어요. 그죠? 예. 자, 여러분들 독서 좀 읽어 나갈 때 땡땡주의, 땡땡놈, 땡땡학파가 나오게 되면 뭐 잡아달라고 그랬었지? 그렇죠. 그대로 주장 요소 잡아달라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 다시 누구의 주장이 된다고요? 고전학파의 주장이더라. 그렇지. 꼭 잡아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다시 밑줄 쫙 주기 바랍니다. 시장의 자율조정 능력을 한다고요? 강조했더라. 아, 그럼 다시 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율적으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조절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어? 그렇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강조한 것이 누구라고요? 고전학파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그죠? 예, 고전학파는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을 전제로 완전 고용이 자연스럽게 달성된다고 보았더라. 그래,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고전학파의 주장이더라. 자, 그러나 다시 가세요. 깡 여쳐놓고요. 자, 20세기 초 다시 또 깡 여쳐놓기 바랍니다. 뭐 나왔습니까? 그래, 시대에 나왔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역시 다음이죠. 그죠? 언제요? 20세기 초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자, 역적 다음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밑줄 쫙 쳐놓게 되면, 대공황을 계기로 시장의 자율조정에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더라.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 고전학파의 주장이 뭐한다고요? 아하, 비판을 받게 됐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세기 초에, 그죠? 예, 세계 대공황이 어떤다고요? 발발하자, 그죠? 예, 결국은 시장의 자율적인 조절 능력이 한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다시 한다면 고전학파의 주장에서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 이야기가 되겠네. 그죠? 예. 자, 그런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는 다시요. 케인즈 경제학에, 자, 케인즈 경제학 깡 여쳐놓고요. 등장으로 이르렀더라. 그래, 우리 그 다음에 보통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케인스학파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누가 등장했다고요? 아, 케인즈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다고요? 등장했더라. 그죠? 예.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또 어떤 내용을 주장했느냐?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갑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다시 밑줄 쫙 쳐놔보세요. 총 수요가 자동으로 총 공급에 맞춰진다고 보는 이 고전학파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그렇죠. 앞에서 고전학파는 20세기 초에 이제 대공황에 의해서 그 어떤 주장에 있어가지고 한계를 둔다고요. 가졌다. 즉, 다시 말해 이제 비판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총수요가 자동으로 총공급에 맞춰진다라고 보는 것이 누구의? 고전학파의 주장이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다음 갑니다. 낮은 총수요가 소득의 감소 및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케인스더라. 그래서 낮은 됐나요? 무엇이요? 아, 총수요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예.
자, 무엇을 불러일으킨다고요? 그래, 소득의 감소와 실업률 상승을 한다고요. 소득은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상승하는, 그런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됐습니까? 예. 자, 따라서 보니까 쳐놓고요. 그는, 자, 따라서 다음이니까 당연히 미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는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그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요? 케인즈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또 누구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케인즈의 주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럼 다시 밑줄 쫙 쳐놔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정부 지출 확대 등 정책 개입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총 수요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정부의 됐나요? 예. 무엇을? 그래. 지출을 확대해서. 됐니? 예. 그러면은 정부가 지출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시장의 개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제 정책에, 그죠? 예. 를 한다고 개입시켜서 됐니? 예. 총수요를 한다고요. 그래.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누구의 주장이라는 거야? 케인즈의 주장이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뭐, 이 이야기는 벌써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동안 우리가 경제지문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케인즈 학파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어디에 맡겨라? 시장에다가 맡겨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시장에서 다 조절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전학파의 얘기야. 고전학파의 주장이야. 그런데 이제 케인즈 학파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시장의 자율적인 능력은 상실되었다라고 보고 결국은 누가? 정부의 어떤 개입을 이야기한 것이 케인즈 학파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벌써 아실 거다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예.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제 익혀두면 되죠. 뭐 됐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 보는 이 지문이 수능 시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고전학파는 어떤다고요? 모든 것은 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시장의 자율적인 어떤 조절 능력에다가 맞춰져라. 그 이야기는 정부 개입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죠? 예. 그런데 케인즈 학파는 아니야. 그죠? 예. 시장의 자율적인 조절 능력은 어떤다고요? 소위 말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정부가 개입해서, 그죠? 시장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케인즈 학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니?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갑니다. 보세요. 예. 자, 이후 이제 후대의 케인주의자들은, 어이구야, 그러면 케인스주의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케인스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케인스주의, 그렇죠? 예, 잡아줘야 되겠죠? 그들은 이렇게 되겠죠. 주의자. 됐습니까? 그래서 땡땡 합파 땡땡놈 땡땡주의 다 잡아달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의 주장적인 요소 같이 좀 잡아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케인즈주의자들은 어떻는데? 자, 다시 밑줄 쫙 쳐볼까요? 이 케인즈의 총수요와 관련된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죠? 예. 뭘 고안했다고요? ISLM 모델을 어떤다고요? 개발했더라라고 하는 것, 그죠? 예. 그래서 개인주의자는 IS 됐습니까? 예. LM 어떤다고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다고요? 개발했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럼 물어보자. 여러분들 ISLM 모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럼 다시요. 잘 모르면 항상 그에 따른 뭐가 존재한다? 그렇지, 설명 내용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자꾸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모형은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예. 이 모형에 대한 설명, 다시 ISLM 모형에 대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들어가 볼까요? 그죠? 이 모형은 다시 밑줄 쫙 쳐놔봐요.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통해서 단기 국민 소득에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자, 상품 시장 됐습니까? 예, 상품 시장과,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해서? 화폐 시장을 통해서 됐니? 예. 자, 그래서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이죠. 됐습니까? 예. 단기적으로 국민의 무엇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예. 결정되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야? ISLM 모형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자, 그런데 이 말이 또 실적으로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럼 또 가보자. 그러면서 이제 IS 곡선 다시 네모 깡 쳐놓고요. 한번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IS 곡선이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다시 깡 쳐놓고요. 그럼 다시 어떤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준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중요한 거다라고 우리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다가 그림 하나 조금만 그려보겠습니다. 됐나요? 예,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질문해 보게 되면 왼쪽에 그림 하나 나와 있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다시요. 자, 그림이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뭐 또 잡아준다. 그래. 그 그림이 어떤 제목이 뭐냐? 요게 이제 바로 ISLM 모형에 대한 설명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뭐 잡아달라고 했었죠? 그렇죠. X축과 Y축에 대한 정의 잡아달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X축을 잡아줬더니만은 어떻게 있어? 아하, 국민소득이라고 X축 정의 나왔고, 그죠? 그 다음 Y축 뭐라고 정의 내렸니? 아, 이자율이라고 한다고요? 정의 내려놨네요.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나오게 되면 뭐 잡아달라고 했었죠? 그렇죠? X축과 Y축을 지나는 직선과 곡선에 대한 정의 잡아달라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예. 자, 가만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아, 두 개가 된다고요? 소위 말해서 곡선이 존재하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는 보니까 위로 올라갔는데 얘를 가지고 뭐라고 정의 내렸다고요? LM 곡선이라고 이야기했네요. 됐습니까? 예, LM 곡선이라고 정의 내려놨고 다시 자 아래쪽으로 가는 요 하나의 또 곡선이 존재하네. 다시 우하향하는 곡선 하나 존재하네. 얘를 가지고 뭐라고 했어? 아, 얘를 가지고 IS 된다고요? 곡선이라고 해놨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IS 곡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뭐렇게 설명했죠? 어떻게 설명했죠? 그렇지. 국민소득에 의해서, 그죠? 예, 이자율이 변하는 모습을, 다시 한다면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잡아줘야 되는 거야? 일단은 IS 곡선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니까 이 IS 곡선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봐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방금 읽었던 것 다시 봐봐요. 두 번의 단락의 네 번째 줄. IS 곡선은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그죠? 국민소득이 어떻게 된다. 그걸 살펴보니까 이자율이 낮으면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이자율이 높으면 국민소득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자율 따라가지고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그 변화를 나타낸 것이 바로 IX 곡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서 이제 뭘 드러났어? 예시를 드러났죠. 그죠? 예. 그래서 다시요. IS 곡선은 됐습니까? 뭐에 의해서?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그죠? 무엇이? 아하, 국민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고요? 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됐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갑니다.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기업의 투자가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싼 값에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해서. 그러면 이제 기업이 많은 투자하니까 국민소득이 된다고 증가하고. 그렇네요. 이자율 낮아지게 되면. 그죠? 예.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해서 누가 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IS 곡선.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소비가 촉진이 되는 현상. 그죠? 예. 그렇지. 그래서 반대로 만약에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기업의 투자는 어떤다고 적어지게 될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줄어들 것이요. 국민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 그 얘기 되겠나?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투자가 감소. 그러면 국민소득과 소비는 당연히 줄어들게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곡선이 바로 무엇이었다? IS 곡선이었다. 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처럼 됐더라. 한 번 더 정리 들어가죠. 다시 밑줄 자. 이자율이 변할 때마다 새롭게 형성되는 국민소득 수준을 뭐 한 것이다? 연결한 것이. 그렇죠? 예, 바로 IS 곡선이더라라고 하는 것. 그죠? 예, 한 번 더 설명. 뭐에 대해서? IS 곡선에 대해서.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가? 중요한 것.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그림처럼 우하향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이제 그림 봐줬잖아요. 우리는 벌써. 됐습니까? 예. 자, 한편 세 번 단락 갑니다. 됐나요? 예. 세 번 단락 갔더니만은,
한편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하게 되면, 그죠? 예, 소득 증가하면 어떻게 한다?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한 활동이 많아져서 화폐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예. 자, 이 세 번째 단락 갑니다. 자, 국민 소득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하, 증가하게 되면 됐습니까? 예. 자, 일반적으로 화폐 수요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아하,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라는 이야기잖아요. 됐습니까? 예. 자, 늘어난다. 하지만 다시요. 세모 깡. 약점 넣기 바랍니다. 이제 역점 나왔죠. 그죠? 오케이. 버트. 그러면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또 중요하잖아. 그럼 다시 밑줄 쫙 쳐놔봐.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을 경제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요인으로 간주하여 즉 외생적으로 어떻다고요? 일정하게 고정해 두었다면 자 이제 믿습니다. 자 버트 됐나요? 그러나 됐니? 예. 무엇을요? 중앙은행이 그죠?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중앙은행이 어디가 된다고요? 한국은행이 되겠죠. 그죠? 예. 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가지고 시중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화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공급하는 통화량. 그래 공급하는 통화량을 됐으니까 예.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을 그죠? 예. 자, 뭘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요인. 다시 한번 외부에서 된다고요? 주어지는 거다. 그걸 뭐라고요? 외생적이다. 됐습니까? 예. 외생적으로 된다고요? 간주를 합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일정하게 이 통화량을 뭐 해버린다라는 거야? 재밌죠? 자, 고정을 해둬버린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문제죠. 왜요? 저 앞에 얘기했잖아요.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중앙은행이 그 화폐 수요가 증가되는 만큼 화폐를 찍어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통화량을 뭐 해버렸다라는 거야? 고정을 해놨다라는 게 문제가 되죠. 됐습니까? 예. 그럼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막히게 되는 현상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보세요. 고정을 해두었다 그러면, 이는 이제 결국은 소득이나 이자율이 변해도 공급되는 돈의 양은 어떤다고요? 변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돈의 양은 어떤다고요? 예, 양은 뭐 하지 않는다?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어떤 문제 나타나는데? 자, 이제 보세요. 예. 그래서 소득 증가로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서, 앞에서 얘기했죠? 국민소득의 증가로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죠? 예.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부족해진다. 왜? 돈의 양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중앙은행에서 통화량을 뭐 해버렸다고요? 고정을 시켜놔버렸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화폐 수요가, 그죠? 예. 뭐 한다고요? 초과 상태가 발생한다. 그래서 시중에 화폐는 없고 수요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나타난다고요? 그렇지.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이때 이제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이자율이 상승이 된다. 즉,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됐습니까? 예. 화폐에 어떤다고요? 아하, 초과의 어떤 수요가 나타난다. 그러면 시중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그렇지. 그건 시중에 돈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지.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자율을 높인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이자율을 어떻게 된다고요? 아하, 높이게 되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자율 높이게 된다. 됐니? 예. 자, 그럼 이제 다시 갑니다. 예, 이자율이 상승해야 하는데, 즉, 화폐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됐습니까? 이자율이 어떤 상승해야 하는데, 이제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예금이나 채권 같은 이자를 주는 자산으로 어떤 더 바꾸려 하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려는 유인은 당연히 어떤다고요?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화폐의 초과 수요가 어떤다고요? 해결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이제 남는 게 뭐라고요? 이자율이 증가됐다는 한 남잖아.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처럼 달동을 깡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자, 무엇을 중심으로?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제 뭐 한다고요? 이자율도 증가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한다면 방금 전에 우리 봤던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통화량을 중심으로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이자율. 다시 한다면 국민소득이 증가함으로써 통화량을 중심으로 해서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 그 얘기잖아요. 다시요. 뭘 관계라? 이자율을 됐습니까? 예, 됐니? 예. 통화량을 중심으로, 세 번째 달 밑에 세 번째 줍니다. 통화량을 중심으로. 됐습니까? 예.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그죠? 예, 이자율도 함께 올라간다. 그렇지.
됐나요? 예. 자,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야? LM 곡선. 이렇게 되잖아요. 됐니? 예. 이해 되겠어?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IS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지만, 그죠? 예. 그 다음에 국민소득과, 됐습니까? 국민소득과 무엇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아, 이자율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곡선이라면, 그죠? 예. 아, LM 곡선은 뭐를요? 아,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거고요? 중심으로 해서, 맞죠? 예. 자, 국민소득이 어떤다고요? 증가할 때에, 그죠? 예. 이자율이 어떤다고요? 아하,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LM 곡선이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죠. 됐니? 예. 다시 한 번 더.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은 X축, Y축 잡아주시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X축과 Y축을 지나는 직선과 곡선, 그것에 대한 정의 잡아달라고 이야기했죠. 됐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단락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보세요. 예. 그래서 이 LM 곡선은 그림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우상향한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서 교차하는 지점. 자, 요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나요? 예. 제가 요거를 가지고 임의의 이니셜 E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경제가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입니다. 아, 그러면 이때 E라고 하는 것은 됐나요? 예. 경제가, 그죠? 예. 단기적으로 만다고요? 균형을 이루는 균형점에 해당되는 것이더라. 라는 거죠. 이해되겠나? 그죠? 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두 번의 단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인수주의자들은 이 ISLM 모형을 끌어와서 됐습니까? 예.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 사이에 단기적인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것 됐습니까? 그걸 설명하고자 했더라라는 것이죠. 됐나?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볼게요. 자, 네 번째 단락입니다. 됐나요? 네 번째 단락. 그죠? 예. 자, 이 ISLM 모형은 1950년에서 60년대, 1950에서 60대 동안 깡, 맞춰놓고요. 체크. 됐습니까? 예. 그래서 1950, 60년대에 거시경제 정책의 기본 분석 툴로 널리 활용되었더라. 그래서 정부의 재정 확대나 세금 인하와 같은 정책적 변화는 결국은 IS 곡선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지? 아하,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요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동시키더라. 하는 거. 됐니? 예. 그럼 뭐도 바뀌어요? 균형점도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요. 예.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자, 이제 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이동했는데 그냥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 있잖아요. 정부의 재정 확대나 됐습니까? 예. 정부의 뭐 한다고요? 아하. 재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확대하거나 됐나? 예. 그 다음에 세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정부의 재정을 확대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지? 결국은 시중에 돈을 많이 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다시요, 세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줄인다라고 하는 것도 시중에 돈을 많이 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동시에, 자, 이자율을 낮춘다, 높인다. 낮춘다라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기존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정도의 어떤 국민소득을 얻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이자율에 이 정도의 뭘 얻었다라는 거야? 국민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부의 재정 확대라든가 어떤 세금을 줄인다면은 오른쪽 이동하겠지. 근데 이제 역으로 얘기해 보자. 그러면은 정부가 긴축 재정을 하게 되면은 시중에 돈을 줄인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자율을 탄다고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때 IS 곡선은 어디로 이동하겠죠? 그렇지. 이제 빨리 생각했는 사람은 이제 확인되죠. 됐습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아하, 왼쪽으로 가게 되겠더라.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 얘기 있나? 예, 다시 갑니다. 일단은 내면 달라. 그래서 IS 곡선을 오른쪽 이동시키며 그 결과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총수요가 증가하여 국민소득이 상승하게 된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일정 수준의 이자율에서 됐습니까? 뭐 한다고요?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맞죠? 예, 됐니? 오케이. 자, 반대로 이제 긴축 재정을 하게 되면 결국 IS 곡선을 어디로 한다고요?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됐습니까?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죠?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IS 곡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죠? 자, 요거는 뭐 했을 때요? 긴축 재정을 했을 때라고 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면은 같은 이자율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국민소득은 줄어드는 형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됐니? 예. 그래서 다시 갑니다. 그래서 긴축 정책은, 그죠? IS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총수요를 줄임으로써 결국은 경기 과열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더라.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IS 곡선의 이동은 됐나요? 예. 다시 네모처럼 기반합니다. 이거요. 왜? 그다음 보니까 IS 곡선이 가지고 있는, 즉 IS 곡선의 이동에 갖는 의미를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다시 밑줄자. 그래서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국민소득 수준 자체가 뭐 한다고요? 변하는 의미한다. 그래, 방금 봐봐라. 뭐라고요? 일정한, 됐습니까? 일정한 이자율에서. 그죠? 예. 그래서 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면은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맞죠? 예. 그런데 만약에 왼쪽으로 단다고요? 가게 되면, 그죠? 예. 일정한 이자율에서 국민소득이 어떤다고요?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됐나? 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경제는 결국은 새로운 균형점에 어떤 도달한다. 뭐 새로운 균형점이라는 것은 여기와 여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 예. 자, 즉, 달동을 깡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놔봐. 새로운 총수요와 총공급의 균형점이 어떤다고 형성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됐습니까? 예. 총수요와, 그죠? 예. 총수요와, 그죠? 예. 그 다음에 총공급에, 됐나요? 예. 균형점이더라라고 할 수 있죠. 됐니? 예. 그래서 저 앞에서 우리가 고전학파는 뭐라 그랬어요? 시장의 자율적인 능력으로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케인즈 학파는 방금 이런 총수요와 총공급의 동일성, 그죠? 예. 갖게 만드는 것은 결국 말하는 거야. 그렇지. 정부의 어떤 간섭이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자,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라고 하는 거죠. 간섭이라기보다는. 그죠? 예. 자, 이제 다시 해볼까? 좀 바랍니다. 이래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케인즈 학파의, 즉, 케인즈의 주장에서는 굉장히 종을 할 수 있겠네. 그죠? 예. 언제 얘기야? 1950에서 60년대. 이거 많이 사녔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 갑니다. 보세요. 자, 이 ISLM 모형은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자, 1970년대 됐더니까, 좀 바랍니다. 자, 1970년대 됐습니까? 예, 오일 쇼크가 나타났다. 됐나요? 예.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지금 기름 때문에 굉장히 나타난다고요. 힘들게 지금 여러분들 보내고 있잖아. 그죠? 예. 이러한 상황이 1970년대 굉장히 컸었습니다. 뭐 요즘에 보게 되면은 단순히 우리가 자동차 운행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원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뭐 나프타라든가 여러 것들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 그죠? 예. 그래서 흔히 뭐라 그래요? 50년대 뭐 역사설도 이야기하죠. 뭐요?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고요. 있습니까? 1920년, 30년쯤. 그죠? 예. 1970년, 50년. 그다음 50년, 지금 현재 우리 2020년 아니에요. 그죠? 그죠? 굉장히 힘들어요. 여하튼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그죠? 예, 한계를 어떤 데 드러냈더라. 그래서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됐습니까? 예. 자, 뭐 나왔어요? 밑 설명 잘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한계를 드러냈다. 그럼 이제 뭔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강합니다. 이후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이제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자, 다시 떠나쳐놓고요. 신 케인즈 학파에, 이제 케인즈 학파는 케인즈 학파인데 누가 나왔다고요? 신 케인즈 됐습니까? 예, 학파가 나왔더라. 됐니? 예. 그래서 저 앞에 ISLM 모형으로서는 이제 그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 신케인즈 학파가 새로운 하나의 주장을 또 끌어온 거 아니겠나? 그죠? 예, 그게 뭔데요? 다시 밑줄 쫙 바랍니다. ISMP 모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얘들은 IS 됐습니까? 예, MP 어떤다고요? 예,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왔더라. 됐나요? 예. ISLM과 ISMP 모양. IS는 어떤다?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네. 맞나? 예. 자, 이제 가볼까요? 그럼 이제 ISMP 모형은 다시 내볼까? 쳐놓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 나오죠? 다시요. ISMP 모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에 대한 설명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랬더니 기존의 IS 곡선은 일단은 뭐 한다고요? 유지한다. 그래서 IS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됐습니까? 예, IS 곡선은 어떤다고요? 예,
그대로 한다고요? 유지를 한다. 그러면 이 IS 곡선의 어떤 이론적인 측면은 일단 어떤다고요? 동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유지하면서 이제 보세요.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죠? 예, 무엇을?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아하. 그래서 기존의 IS 곡선을 유지하되 중앙은행이, 됐습니까? 예, 중앙은행이, 자, 뭘 한다는 거야? 기존의, 그죠? 예,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매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즉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됐습니까? 예. 그것을 보여주는, 됐나요? 그것을. 즉, 자, 요걸 이제 뭐라 그랬어요? MP 곡선이라고 하네.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MP 곡선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야, 재밌죠? 왜요? 저 앞에서 우리가, 그죠? 예, LM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통화량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에 만다고 이자율의 증가를 보여줬단 말이야. 그게 이제 LM 곡선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말하는 MP 곡선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야. 됐습니까? 예, 중앙은행의 통화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뭘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LN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통화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MP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량이 아니라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영향을 받는 거다. 그걸 이제 MP 곡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 차이점이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5번째 단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예. 그래서 ISLM 모형과 ISMP 모형 모두 이자율을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내생 변수로 일단 다루고 있다. 그럼 이 점은 뭐가 되겠어요? 공통점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ISLM이라든가, 됐습니까? 예. IS 한다고요? MP, 됐습니까? 예. MP라고 하죠. 그죠? 예. 자, MP는 일단은 공통적으로는, 됐니? 예. 이자율을 뭐 한다고요? 아하.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봤다? 내생에 한다고요? 변수로 봤다.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자, 그렇게 다루고 있지만, LN 곡선은 통화량을 통제하는 주체로 중앙은행을 설정했다. 그렇죠. 앞에서 이 LN 곡선은 됐습니까? 예, 중앙은행의 역할을 가지고, 그죠? 예, 중앙은행의 역할을 뭘로 봤다는 거야?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봤다. 이것은 방금 제가 먼저 설명해 드렸죠. 그럼 이제 MP는 뭘로 봤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기준금리를 탄다고 조정하는 것으로 봤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일단 갈게요. 그래서 통화량을 통제하는 주체로 중앙은행을 설정해서 중앙은행이 정부처럼 시장 밖에서 시장을 규율하고 조정한다고 봤다. 그러면은 내생적이라는 거야? 외생적이라는 거야? 외생적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중앙은행을 뭘로 봤어요? 아, 외생적인 것으로 보았더라라는 것이 되죠.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그래서 정부처럼 시장 밖에서 시장을 규율하고 조정한다고 봤더라. 근데 반면에 다시 한번 깡 엿쳐놓고요. 이제 이 MP 곡선은 보세요. 자, 중앙은행을 시장 상황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체제 내부의 주체로 설정했다. 그러면은 얘는 중앙은행을 가지고, 그죠? 예, 경제 주체에, 그죠? 예, 뭐 한다고요? 자, 내부의 어떤 요인으로 봤더라.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 외생적인 것이 아니라 한다고요? 내생적인 존재로 봤더라. 자, 요게 좀 뭐가 되겠어요? 그래, LM 곡선과 MP 곡선의 차이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다시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 어떤 것에 대해 차이점 나타나면은, 그죠? 예, 그거 항상 시험 문제 묻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예,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LM은 어떻게 한다고요? 중앙은행을, 그죠? 예, 통화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외생적인 요소로 봤지만, MP 곡선은 중앙은행을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그죠? 내부에 존재하는 거. 즉, 내생적으로 봤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따라서, 또는 깡, 쳐놓고 밑줄 쫙 쳐놔봐. MP 곡선에서 금리의 결정은, 그렇죠. MP 곡선은 중앙은행에서 뭐 한다고 그래서? 아, 금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도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정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금리의 어떤 결정은 물가 상승률, 국민소득 등 경제 내부 요인에 따라서, 그렇지. 내생적으로 조정된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생적으로, 그죠? 예, 한다고요? 조절되는 것으로 보았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소득의 변화로 인해서 금리가 변화하는 것은 결국은 곡선 위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민소득의 어떤 변화로, 그죠? 국민소득의 변화는 됐나요? 예. 자,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봤더니만은 금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변화하는 것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자, 그러면서 다시 보세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총수요가 확대되고 그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제 커진다. 그것이 이제 문제죠. 이제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실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어떻게 한다? 인상한다. 그래. 요 이야기대로 따진다 그러면 국민소득에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는 됐습니까? 예. 통화량의 총수요의 어떤 확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져오고, 그죠? 예. 핵심은 이제 뭐 한다고요? 물가가 어떻게 한다고요? 상승 압박을 받게 된다. 그럼 물가 상승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금리를 된다고요? 인상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자율이 증가합니다. 됐니? 예. 자, 앞에 나와 있는 뭐와 같아요? LN 곡선하고 같은 거죠. 그죠?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자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봤다. 됐습니까? 예. 그 얘기죠. 그죠? 예.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갑니다. 보세요. 예. 자, 이를 이제 억제하기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금리 상승은 다시 소비와 투자를 줄여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균형 상태로 이끈다. 그래서 다시 MP곡선은 이러한 기준금리 조정이 경기 상황에 반응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므로 일반적으로 LM곡선처럼 우상향 향하는 형태를 띈다. 그렇지. 얘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향을 하더라. 이해되겠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됐나요? 예. 자, 요게 뭐 한다고요? IS 곡선이야. 됐습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그죠? 예, MP 곡선도, 됐나요? 예, MP 곡선도 어떻게 한다고요? 상승을 한다. 됐니? 예. 그래서 얼핏 보면 뭐가 동일하다고요? LN 곡선과 동일하다. 그렇지만 설명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예. 뭐를 기준으로 해봤어? 저 앞에서 통화량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어떤 관계를 설명했다면 얘는 그죠? 예. 뭐를요? 기준금리를 일단 내생적으로 조절하는 요소로 보았고 그죠? 예. 그래서 국민소득의 증가는 결국 물가 상승에 압박하게 된다. 그걸 다시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런 어떤 내재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5번째 단락에 밑에서 5번째 줄. L형 곡선처럼 우상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반면 다시 세모 깡쳐놓고요. 자, 외부 요인이 이제 변할 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 그죠? 자, 뭐가 있냐면은, 외부에 어떻게 한다고요? 요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가 된다면,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곡선 자체가 이제 어떻게 한다고 이동한다. 그럼 다시요. IS는 어떤다? 가만히 있고, 이제 뭐가 움직인다는 거야? 얘는 MP 곡선이 어떤 움직인다라는 거죠. 됐니? 예. 자, 무슨 얘기냐? 이제 갑니다. 보세요. 예.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책 기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그래프의 축에 없는 외부 요인의 변화이므로, 그러면은 외부 요인의 대표적인 것이 뭐한다고요? 정책의 기조에 어떤다고요? 변화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정책 기조의 변화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외부 요인에 속함으로. 됐니? 예. 그래서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책 기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그래프의 축에 없는 외부 요인의 변화이므로. 자, 이제 뭔다고요? MP 곡선을 이동시킨다. 그래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MP 곡선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동을 시키더라.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죠. 됐니?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보세요. 예. 만약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쳤까요? 긴축적 기조를 취한다. 그럼 긴축적 기조를 취한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지? 이자율을 낮춘다라는 거야, 높인다라는 거야? 이자율을 높인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자율을 높인다. 자, 다시요. Y축이 뭐가 된다고요? 이자율. 이래 됩니까? 예, 이자율. 그죠? 예. 얘가 국민소득.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자를 높인다라고 한다면은 MP 곡선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렇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요게 뭐가 된다고요? 긴축 재정에 해당되는 것이더라. 라는 거. 됐니? 예,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MP 곡선은 위쪽으로, 그렇죠? 왼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다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완화적 기조를 한다. 됐습니까? 그 완화적 기조를 한다는 건 이자율을 어떻다고 낮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자, 어떻게 된다고요? 요렇게, 그죠? 왼쪽으로 가게 되겠죠. NP 곡선.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완화를 한다.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그래서 정부의 재정을 확대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나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과정에서 금리와 국민소득이 새롭게 된다, 조정된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된다고요.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긴축 재정을 하게 되면 국민소득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됐습니까? 그러나 이제 완화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떤다고요? 그렇지. 국민소득은 또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지.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단락이죠. 그죠? 예, 그래서 6번째 단락 갑니다. 됐나요? 자, 중앙은행이 금리를 정책적 목표로 삼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예. 자, 저 앞에서 중앙은행이, 그죠? 예, 통화량을 어떤다고 중심했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뭐를요?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 즉, 금리를 뭘로 삼았다? 정책적 목표로 삼았더라. 그죠? 예. 그래서 삼게 된 이유는 다시 밑줄 쫙 쳐놔봐. 결국은 금융시장의 규모와 자본 이동이 커진 현대 경제에서는 통화량만으로는 유동성을 정밀하게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통화량만으로는 그걸 설명하기 힘들어. 됐습니까? 예. 따라서 갖다 딱 엿쳐놓고요. 이제 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삼는 ISMP 모형은 현실 경제의 정책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아울러 ISMP 모형은 이제 경제 주체들의 기대 변화가 또 총수요와 경기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크더라.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밑줄 쫙 쳐놔봐. 무슨 말일까?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은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면서 그렇지 소비나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그죠? 예. 가계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 정책의 그죠? 예. 기조를 뭐 한다는 거야. 아, 예측을 하면서 그죠? 예. 뭐 할 수 있다. 소비라든가 활동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죠? 예. 이해되겠니? 예.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예, 달도나 깡 엿쳐놓고요. 그러면 다시 어떤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럼 다시 보세요.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예측 가능성이 높고, 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된다고요? 크다. 됐습니까? 예, 크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다면 가계와 기업은 장기적인 금리 안정과 물가 안정을 기대하게 돼서 소비 투자가 된다고요? 소비와 그죠? 예, 투자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게 될 거다. 그랬잖아요. 됐니? 예. 자, 반대로 됐습니까? 예. 중앙은행의 정책이 일관되지 않거나 예측하기가 어려워. 됐습니까? 그러면 안정성이 어떤다고요? 낮다.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경제청이 향후 금리나 물가의 불확실성을 우려해서, 그죠? 예. 소비와 투자를 만다고요? 그렇지. 줄일 수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야? 정부의 정책 기조를 예측해서 기업이나 가게가 만다 투자나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요.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나 투자보다도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는 자금이 시중에 머물며 실물 경제력 확산이 지연되는 현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IS 곡선이 왼쪽으로 한다고 이동을 해버리게 되면 됐습니까? 예. 자,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거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총수요가 위축되며 화폐에 대한 선호 경과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약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통화정책의 파급력은 또 커지게 되고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 신호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처럼 별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밑줄자. 핵심은 이거죠. 핵심은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정책의 뭐 한다고요? 신뢰성. 그죠? 예. 그 다음에 예측 됐습니까? 예. 가능성 됐나요? 예. 자, 이거 한마디로 중요하다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아주 중요해요.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들의 기대 형성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단기적인 경제 변동의 폭과 방향을 결정하는 뭐가 된다? 중요한 활동. 쳐놓고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됐습니까? 예. 이거 한마디로 정책의 신뢰성, 예측 가능성,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지문이 조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정의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시되어 있는 그림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문제는 또 생각보다 또 쉬워요. 그죠? 예. 자, 1번 문제 갑니다. 윗글을 설명한 내용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뭐 다 보지 말고 간단하게 2번, 4번, 5번 정도 볼게요. 20세기 초 대공황, 20세기 초 대공황 다 쫙 쳐놓고요. 어디서 본 적이 있었습니까? 예, 어디서 봤습니까? 20세기 초의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 여기 봤나요? 그렇지. 첫 번째 단락에서 봤네요. 그죠? 예. 그래서 20세기 초의 대공황은 고전학파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케인스와 경제학의 정장을 초래했다. 선지 4번 마찬가지죠. 고전학파는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이 전제된다면 시장의 자율 조정 능력을 통해서 완전 고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자, 제일 첫 번째 단락에 여러분들 두 번째 줄부터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시장의 자율 조정 능력을 강조하고 가격과 임금 유연성을 전제로 완전 고용이 자연스럽게 달성된다고 보았지만 20세기 초 만들고요. 대공황이 발생하였어. 이 고전학파의 어떤 주장의 한계가 나타났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2번, 4번 내용 만나갈 수 있죠. 간단하잖아요. 선제 5번 잡으세요. 정책 당국이 그죠? 예, 물가 상승률이나 경기 과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 밑줄가 기준금리를 정한다.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예, 기준금리를 정한다면 이것은 밑줄가요. 예, 외생적 결정이 된다. 에이, 이건 뭐였어? 바로 MP 곡선에 대한 설명할 때 나온 거잖아요. 그죠? 즉, IS-MP 모형에 대한 설명.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딜 보시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123페이지 됐습니까? 다섯 번째 단락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따라서 다음이라고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MP 곡선에서의 금리 결정은 그죠? 물가 상승률, 국민소득 등 경제 내부 요인에 따라서 만나고요. 내생적으로 조정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물가 상승이나 경기 과열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정하는 것은 됐습니까? 예. 외생적 결정이 아니라 뭔다고요? 내생적으로 조정된 거다.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다음 몇 번이 된다고요? 5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 다음 2번 문제. 그죠? 어구야,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놨습니다. 우리는 나올 수 알 수 있어. 왜? 저 앞에서 된다고요? ISLM이라고 해서 기억 쳐놨고, 그 다음에 ISMP 모형이라고 해서 니은 해놨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그 두 개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둘에 대한 뭘 묻겠니? 비교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과 같은 것들, 그죠? 기본적으로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몇 번 달라? 다섯 번 달라 봐야 되고. 거기에 ISLM 모형과 그다음 ISMP 모형에 대한 정의 내용 같이 살펴주고. 그죠? 예. 자,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1번, 4번 선지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보세요. 1번 선지, 기억은 ISLM 모형입니다. 그죠? 예. 중앙은행을 경제체제 내부의, 경제체제 내부의 주체로 상정한다. 벌써 일단은 느낌이 오니 좀 이따 볼게요. 선지 4번. 기억은 통화량을 통한 단기 균형 조정을 됐으니까 니은은 금리 조정을 통한 현실적 경제 정책 효과를 설명한다. 어디 보느냐? 우리 다섯 번이 단락에 제일 첫 번째 줄부터 간단해 볼게요. 그죠? 자, 다섯 번 단락. ISLM 모형과 ISMP 모형은 모두 이자율을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뭘로 봤다는 거야? 그렇지? 내생의 변수로 다루고 있더라라고 했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LM 곡선은 통화량을 통제하는 주체로 중앙은행을 설정했는데 이 중앙은행이 정부처럼 시장 밖에서 시장을 규율하고 조정한다.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야? 외생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은 2번 문제 선지 1번 중앙은행을 경제체제 내부의 주체로 상정한 것은 뭐가 아니다? 그렇지. ISLM 모형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볼게요. 자, 다섯 번, 세 번 줄에. 반면, 이제 MP 곡선은 중앙은행을 시장 상황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체제 내부의 주체로 설정했더라. 이게 뭐예요? ISMP 모형에 해당되죠. 됐나? 예. 따라서, 다시 네 번째 줄. MP 곡선에서의 금리의 결정은 물가 상승률, 국민소득 등 경제 내부 요인에 따라서 내생적으로 조정되며, 국민소득의 변화로 인해서 금리가 변하는 것은 곡선에서의 정리도 나타난다. 자, 그러면 선지 4번도 마찬가지죠. 통화량을 중심으로 본 것이 뭐라고요? 그렇지. 바로 앞에 나왔던 ISLM 모형이라고 합니다. 벌써 다 했잖아요. 그죠? 예. 다시 번째 두 번째 나왔잖아요. LM 곡선은 통화량을 통제하는 주체로 해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 다시 ISPM 모형은, 그죠? 예, MP 모형이죠. 그죠? 예. ISPM입니까? 그죠? PM입니까? 네, MP 모형 맞죠? 그죠? ISMP 모형은 됐습니까? 예. 그래서 ISMP 모형은, 그죠? 예.
헷갈린다. 그죠? 예. 그래서 ISMP 모형은, 그죠? 금리 조정을 통한, 그죠? 현재 정책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더라. 그렇죠. 그럼 다음 몇 번이야? 4번.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벌써 ISLM과 ISMP 모형 됐습니까? 그것의 공통점 차이점 벌써 제시하고 있더라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됐니? 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죠? 125페이지. 자, 3번 문제입니다. 됐나요? 예.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오이구, 보기 딱 보자마자 벌써 뭐 나왔어요? 제목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죠? 봤더니, ISMP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ISMP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요, 뭐부터 봐줘야 되겠어요? 그렇지. 바로 X축과 Y축부터 봐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자, X축 뭐라고요? 국민소득. Y축 뭐 된다고? 이자율. 그리고 그걸 지나는 곡선 됐습니까? IS 곡선과 MP 곡선. IS 곡선 우하향. 그 다음에 MP 곡선 우상향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됐니? 예. 자, 요거는 딴 거 없이 그냥 제가 선지 4, 5번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죠? 예. 그래서 선지 4번 먼저 갑니다. 됐나? 자,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럼 IS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됐습니까? 예. 됐니? 다시 갑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IS 곡선 한번 봐봐요. 자, IS 곡선은 어떤다? 정부의 재정을 확대했을 때에 어디로 간다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IS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총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야. 그죠? 예. 자, 문제는 이거 이에 따라 다시 밑줄 쫙 쳐넣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높아진 국민소득에 반응하여 됐니? 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므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니? 예. 그래서 MP 곡선 자체도 위쪽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균형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는데 벌써 틀린 것이 있죠. 뭐였습니까? 그렇지. 자, 우리가 이제 ISMP 모형 가지고 설명할 때에, 그죠?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기존의 IS 곡선은 어떤 유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IS 곡선의 어떤 이동에 따라서 MP 곡선의 어떤 이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됐나요? 예. 그래서 IS 곡선을 일단 유지시켜 놓고 거기 이제 뭐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은 맞아요. 정부가 재정 주치를 확대하게 되면 IS 곡선 오른쪽 이동하여 총수요가 늘어날 거 맞아. 그렇지만 이에 따라서 국민소득에 어떤다고요? 반응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 아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ISMP 곡선에서 MP 모형은 어떻게 되는데를 따지게 되면은 자 봐봐요. 국민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그죠? 예. 금리를 변화시키게 하는데 국민소득이 증가했을 때 총수요가 증가해. 맞죠? 물가가 상승하죠? 그때야 된다고요? 이 물가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높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IS 모형이 오른쪽으로 가서 미안합니다. IS가 된다고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서 MP 모형을 한다. 라는 게 아니죠. 얘는 나누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냥 MP를 가지고 조절하자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하면은 이것에 따라서 높아진 국민소득에 반응하여 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됐니? 예. 그럼 이 선지 5번을 보시면 편하죠.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서 기업과 가게가 소비와 투자를 줄인다면 됐습니까? IS 곡선이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여 총수요가 감소할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이 경우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건 이제 IS 곡선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균형점 2보다 좌하향한 위치에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되므로 균형금리 및 국민소득은 모두 낮아질 거다. 그거는 뭐예요? 그 설명이야. 요 ISLN 곡선에서 일단 IS 곡선의 설명만 해당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IS 곡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왼쪽으로. 됐으니까 기업가 가의 소비 투자를 줄인다. 그죠? 그럼 왼쪽 이동한다.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된다? 균형점은 2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2 다시라고 제가 임의로 붙일게요. 그렇게 나눠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은 그런 어떤 IS 이동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실상 차치하고, 그죠? 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MP 곡선의 이동이 나타난다. 그걸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거기에 이제 126페이지 4번 문제 됐습니까? 예. 자, 위크를 바탕으로 역시 보기를 설명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보기에 보니까 얼마 전에 코로나 일어났을 때에, 그죠? 예, 정부 정책,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올해가 2026년이니까 벌써 그것도 7년, 그죠? 예, 6년, 7년 지나가는. 그죠? 예. 자, 그죠? 예. 금방이네요. 어려운 시기요. 그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적인 어떤 전쟁, 그죠? 그에 대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그죠? 예. 하나가 지나갔다 싶으면은 또 하나의 또 문제가 또 발생한다. 그죠? 예. 태평성대는 언제 오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자, 이것도 제가 시간 관계상, 그죠? 예. 몇 번이 달라고 보느냐? 선지 5번 선지 5번. 뭐 단락이 아니라 선지 5번 그냥 바로 볼게요. 한국은행이 경기 상황에 반응해서, 그죠? 기준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조정했더라. 어디냐 하게 되면 보기에 두 번째 줄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이 0.5%까지 인하했다라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근데 조정한 것은 통화량을 조정해서, 자, 통화량을 조정해서 일단 몇 줄짝 주기 바랍니다. 시장 밖에서 시장을 규율하는, 됐나요? 시장 밖에서 시장을 규율한다. 몇 줄짝. 내생적이라는 거야? 외생적이라는 거야? 외생적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규율하는, 됐나요? 예. 소위 말해서 ISLM 모형의 통화정책 운영체제를 보여준 거다. 하고 했는데, 야 재밌죠? 얼핏 보면 다 맞는 것처럼 느껴져. 됐습니까? 그런데 핵심은 이거잖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나타났을 때 중앙은행에서 뭘 했어? 통화량 정책을 펼쳤으니까 기준금리를 더 낮추는 정책. 그렇죠. 기준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시행했잖아요. 다시요. 기준금리 정책은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ISLM이 아니라 ISMP 모형하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예. 그럼 얘는 설명을 바꿔야 되죠.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그죠? 예. 한국은행이 경기 상황에 반응하여 기준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은, 됐습니까? 통화량 조정이 아니라, 맞다고요? 기준금리를 조정해서, 시장 밖에서가 아니라 시장 안에서, 됐습니까? 예. 즉, 내생적으로. 그래야 되겠죠. 그죠? 예. 규율하는 ISMP 모형의 통화정책 운영 체계를 보여준 거다. 그렇게 봐줘야 되겠지. 그죠? 예. 됐나요? 예. 그래서 다시 고난도 문제는 항상 뭐에 관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특정한 단어에 대한 설명, 정의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잖아요. 기준금리를 최저금리 낮췄더라. 그러면 기준금리를 통해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 것은 ISLM 모형이 아니라 ISMP 모형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자, 5번 문제. 산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죠? 예. 이건 뭐 선지 3번 바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가지고 있더라. 했으니까, 예. 뭐 그 정도 해석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됐나요? 예. 자, 여러분들 뭐 지문 내용 굉장히 긴 거, 그죠? 예.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싹 읽어보고,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접근해 들어간다면 충분히 지문 내용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